요즘에 보니까 집을 자꾸 어떻게 사긴 사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걸 돈을 빌려서 사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서 사다 보니 가계부채는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난 거예요.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원리금을 갚아야 되니까. 주가는 이게 저평가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저평가가 아니라 돈이 다 전부 다 부동산으로 가 있는데 어떻게 주식에 돈이 안 가 있는데 어떻게 주가가 뛰느냐는 거죠. 개인은 뭐 투자한 사람은 돈을 못 버니까 아쉽다. 그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가가 올라야지만 내가 쉽게 뭐 자금을 조달해서 새로운 설비를 늘리고 아니면 뭐 기술 투자를 더 하고 이러면서 미래 먹거리를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 먹거리라는 투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부동산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못 만드니까 우리나라가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책을 출간하신 교수님에게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떤가요? 지금 소비, 투자, 수출, 내수 어떤 상황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변에 식사를 하러 가든 술을 마시든 어디를 놀러 갈 때 보면 한국 경제 지금 너무 안 좋다. 내수가 진짜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책 제목도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괜히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이 원고를 제 출판사에 보낼 때는 제목이 그냥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출판사에서 제목을 줬는데 어쨌든 절대 위기라는 이름은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절대 위기다. 전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지금 경기 불황이 역대급으로 올 것 같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볼 때 두 가지를 보잖아요. 하나 단기적으로 현재 어떤 상황이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현재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느냐. 이런 건데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에 우리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다 지금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당장에 한번 생각해봐도 밤에 우리 퇴근하고 뭐 예전처럼 뭐 술 마시고 뭐 하다못해 뭐 회식이라도 제대로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식당 하시는 분들, 뭐 편의점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50% 정도 돼요. 미국은 그게 한 70% 되니까 굉장히 소비가 거의 이제 주도한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 절반 정도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인데 그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비가 안 살아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뭐 금리가 높아서 그렇다. 그거보다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뭐 인구 고령화되고 또 너무나 부동산에 돈을 갖다 많이 넣고 이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소비할 여력이 점점점 줄어드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소비가 살지 않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건설 투자가 이제 계속 지금 2022년 하반기 이후로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영역에 계속 있어요. 당분간 살아나지 않을 거고. 그나마 이제 살아난다면 설비 투자하고 그리고 R&D 투자인데 그 R&D 투자하고 이제 그리고 설비 투자가 이제 미래 먹거리 투자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업들이 생각하면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지금 엄청난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관세 전쟁, 미중 간의 무역 패권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과연 수출 환경이 좋을 거냐? 수출이 지난해는 굉장히 좋아서 그나마 2.0% 성장했는데 올해는 그것도 잘 안 될 것 같다. 내수는 내수대로 지금 얼어붙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더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투자까지도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외수도 어렵고 내수도 어려우니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좀 물어보면 어떠냐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신문 보도 기사인데 기업인들한테 이제 한국 경영자 총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전체 기업 중에 97%가 다 적어도 IMF에 버금가는 정도의 경제 위기가 올해 올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97년 경제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온다가 74%고 그때보다 더 심각한 그런 위기가 올 것 같다 한 23% 정도 된다는 거죠. IMF 위기 뭐 엄청난 위기잖아요. 근데 거기 비슷하게 가거나 그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제인은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소비자들한테도 물어보면 다 그래요.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게 다 100m로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오래되어 있어요. 기업 심리지수도 이렇게 한국에서 계속 그걸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그것도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가고 있고 또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지난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지금 1월, 2월 지금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누적액이 지난해하고 비교해보면 지난해가 1, 2월이 한 1,068억, 그러니까 1,000억을 살짝 넘었어요. 올해 1, 2월은 1,017억이에요. 제가 1, 2월 합해서 말하는 게 지난해는 설날 연휴가 2월에 있었고요. 올해는 1월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해야 되면 조업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달로 따지면 그래서 두 개 합하면 1, 2월 수출 누적액이 전년 1, 2월보다
4.75% 감소했어요. 이게 지난해는 계속 플러스로 가고 있다가 지금 올해는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작년에는 수출이 이게 지금 월별로 나온 거예요. 더 정확히는 뭐 2023년 이제 한 6월부터 플러스로 이제 가다가 계속 플러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사이클상 그렇게 됐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국으로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우리나라 제일 중국으로 수출 많이 하는데 그나마 미국으로 많이 했어요. 지난해. 올해도 좀 많이 했어요. 41억 달러 이렇게 넘게 수출했는데 이게 이제 무역 수지예요. 수출 플러스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예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중국대로 계속 뭐 내수도 지금 아직 살아나지 않는 상태고 또 플러스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을 계속 벌리게 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을 경유해서 간접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안 되고 미국의 내수 시장을 노리고 수출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안 될 거고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것도 당연히 본격적인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어려울 거고 특히 이제 무역 수입 이렇게 많이 지난해만 해도 이게 556억 달러 이렇게 흑자를 봤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지금 역대급으로 많기 때문에 이걸 줄이려고 당연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일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적자 보고 있는 거 그나마 아세안으로 많이 흑자를 보고 있었는데 아세안 중에서도 베트남으로 한 거예요 다. 베트남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이게 아세안 전체가 이제 흑자가 난 건데 그러니까 아세안 전체가 30억 달러 정도 흑자를 받고 여기 보시면 베트남이 24천억인데 대부분이 다 베트남인데 베트남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조립 제품, 여기 소재 부품을 보내서 거기서 조립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거든요. 또 그것도 이제 당연히 또 미국이 베트남을 손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수출할 때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수출한 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뭐 그런 말씀인데 또 그런 품목으로 보면 특별히 이제 좀 전에 이제 지역별로 봤잖아요. 지역 네. 국가를 봤는데 품목별로도 보면 작년에 그 수출이 많이 된 게 딱 한 가지예요. 반도체 수출이 작년에 월별로 보면 다 그 지난해 2024년과 2023년 월별로 비교해 보면 다 이거 50% 평균적으로 막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후반거에 오면 이게 40%대 떨어졌는데 올해 와가지고 1월은 8%고 지금 2월에 마이너스 갔잖아요.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보면 이제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레가시 반도체가 이제 그런 거고 그게 다 삼성전자고 그게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건데 앞으로 더 안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이 지금 뭐 사실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이런 메모리 반도체, 레가시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어쨌든 앞으로 계속 마이너스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정부는 연초에 1.8% 정도 할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물가는 한 2% 정도 하고 그래서 명목 성장률이 한 2.8 정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KDI는 이제 최근에 이제 1.6%로 낮춘 상태고 한국은행도 지난해 11월 말이었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때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올해 1.8% 할 거라고 그랬어요. 1.9% 할 거라서 죄송합니다. 내년은 1.8% 할 거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최근에 바꿨잖아요. 1.5%로. 1.9에서 1.5면 엄청나게 낮춘 거예요. 그럼 왜 그 당시에 왜 1.9 했느냐? 그 당시 그걸 제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당시 뭐라고 했느냐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다음이잖아요. 근데 관세가 그렇게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리지 않을 거다. 뭐 적어도 뭐 올해 후반 내년 초나 될 거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이 막 터지고 있으니까 이걸 바꾼 거예요. 이것 말고 무슨 뭐 정국이 혼란하다 뭐 계엄령부터 시작해서 뭐 탄핵 정국으로 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0.3%포인트나 줄일 수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연초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뭐 GDP 성장률 전망 아니면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뭐 주가 전망 이런 걸 다 제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아예 명시적으로 해놨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제가 1.5% 하면 잘할 거다.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1.5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2.0%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도 제가 볼 땐 반올림에서 2.0일 거예요. 제가 한국은행 총재라도 만약에 2.05였어요. 2.04 그럼 그렇게 발표하죠. 왜 2.0이라고 했겠어요? 2.0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2.0 미칠 거다는 거고 그 전에 1.4%였어요. 1.4 뭐 2.0 살짝 밑, 2.0이라고. 올해 그러면 또 1.5 밑. 내년에는 지금 한국은행이 1.8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잠재 성장률이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좀 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2% 밑으로 지금 1년, 2년, 3년, 4년 계속 이렇게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큰 얘기다. 이게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길게 1971년부터 현재까지 쭉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 정말 위기라고 했을 때가 언제냐면, 1981년, 민주화 운동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럴 때, 전국이 막 혼란할 때, 그때 마이너스 1.5% 성장했는데, 금방 V자 반등을 했잖아요, 다음에. 그러니 97년 외환위기 막 터져가지고 98년도에 마이너스 4.9%
역성장했다가 플러스 그다음에 0.3% 했어요. V자 반등했잖아요. 2008년, 9년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0% 근처까지 갔어요. 0.8%. 그러다가 V자 반등했어요. 그다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했는데 이건 완전 외부적인 거고 현재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와 있다는 거고 그것도 이때는 딱 V자 반등 1년 만에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도리어 계속 더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하는 거고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이 빨간 선을 그은 것이 중심선이에요, 제가. 그 중심선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이에요. 이게 한때는 이게 15% 근처까지도 갔었어요. 이게 지금 2%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은행도 2%라고 하더니 이게 올해부터 1.8%라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5년 동안 다 1.8%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땐 아직도 한 2.0%라고 보고 2025년부터 30년까지 그렇다니까. 30년 가면 이게 제가 볼 땐 1.8이 아니라 한 1.67로 더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 추세를 계속 그려보면 실제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하고 지금 여러 지금 연구기관에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030년대 후반에 가면 중후반에 가면 이게 1% 밑으로 떨어질 거고 4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그 뭐 기간마다 좀 달라 어디는 뭐 50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한 2030년 중반이 되면 그래 될 것 같은데 0%로 갈 거예요. 어디면 더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게 제가 절대 위기라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 단기적으로 보면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엄청난 불황이 지금 현재 와 있고 앞으로 더 계속 갈 거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지금 잃어버린 30년으로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현재가 절대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요? 이제 근본적인 원인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네. 예전에는 왜 이렇게 뭐 10% 이상 이렇게 뭐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걸 생각을 해보면 더 답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원인이 우리나라 그때는 젊은 인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막 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0% 성장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 우리 60년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이었어요. 지금 이제 5,100만 정도 됐죠. 그러니까 인구가 막 늘어나는데 그 인구가 늘어나도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성장률은 GDP 변화율이니까 그게 뭐 크게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규모가 커지는 거죠. 인구가 커지니까. 근데 더군다나 그 속에서 보면 젊은 인구가 확 늘어난 거예요. 젊은 인구가. 그렇게 젊은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실제 그 생산에 참여하는 그러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GDP 규모가 막 커진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인구를 나눠주면 1인당 GDP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더 빠른 속도로 막 늘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구 보너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드는 것이 인구가 젊다. 젊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 잘 받아들인 거.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게 또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전 세계가 막 자유무역으로 막 가고 있었고 90년대부터는 완전 세계화 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수출하는데 너무 잘 맞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그래도 그 당시에 후진국 국가 중에 제일 좋았어요.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그 상황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악화돼가지고 낮아지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더 그게 나빠지고 있는데 인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2017년 이후에 피크를 찍고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이게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젊은 인구 15세부터 보통 64세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더 빨리 감소해요. 그래서 총 인구는 지난해만 해도 12만 명 감소했고요. 생산 연령 인구는 30만 명 감소했는데 지금 그게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빠르게.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5명이라고 했는데 지지난해 0.72명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반등했다고 해서 좋아하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0.7명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인구가 적어도 늘지도 않고 줄지 않으려면 한 2.1명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출산 가능한 여성의 기대하는 아동 수, 아이 수인데 그게 2.1명 정도 돼야지 중간에 뭐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2.1명 하는데 그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고 OECD 평균이 1.5명이 살짝 넘어요. 그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낮으니까 우리나라가 현재는 인구 고령화 수준만 그렇게 놓고 보면 OECD 한 평균 정도 왔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한 20% 정도 되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그게 한 OECD 평균 정도 돼요. 문제는 OECD는 합계 출산율이 1.5명인데 우리 그 절반이니까 제일 빠르게 이게 지금 인구 고령화가 되고 그러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젊은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들고 일본도 합계 출산율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조만간 일본도 따라잡을 거예요. 아마 2060년 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일 늙은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 우리나라는 인구가 아예 0으로 수렴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산업화 전략 하면서 이제 수출 주도형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수출 주도형 하는데 그 외부적 환경이 좋다고 했는데 외부적 환경이 지금 좋아지나요? 점점 나빠지고 예전에 중상주의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어쩌면 자유무역이라는 게 이게 어쩌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미국이 혼자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냥 자유무역해도 돼요. 근데 자꾸 보니까 뭐 이제 중국이 막 올라오고 다른 나라 계속 이렇게 더 올라오면 굳이 왜 자유무역하면서 쟤들 물건을 그냥 내가 그냥 막 사주냐.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막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옛날 조그만 때 못 살 때 그냥 경계를 하지 않으니까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잘했다고 하는 그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 당시에는 우리 단순 조립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교육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 교육이 창의적인 그런 인재를 막 키워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가요? 너도 나도 다 지금 뭐 하려고 그래? 다 의사 되려고 그러죠. 아니면 뭐 판검사 되려고 하고 다 그걸 위해서 지금 막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교육 시스템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막 가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나요? 그럼 못 만들어내면 여기서 정체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 그 잘 나갈 때랑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상황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한국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네. 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첫 번째 인구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출산율 높이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 이렇게 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것. 두 번째는 고령화 어쨌든 가긴 가니까 우리가 2.1명까지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령화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잘 적응할 거냐. 이 두 가지예요. 마치 기후위기가 있으면 기후위기가 막 가는 속도를 줄이는 게 하나 있고 기후위기에 어떻게 잘 적응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인구 고령화도 똑같다. 이제 하는 말씀인데 목표를 안 정해요. 지난번 정부 때부터 아예 목표를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뭐 저출산 뭐 고령사회위원회 뭐 이런 것도 막 대통령 뭐 직접 관할하는 그러한 뭐 위원회도 만들었는데 실제로 뭐 대통령 1년에 한 번이나 갈까 말까 이렇게 하고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뭐 비상근으로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행복하면 그러면 사람들 아이 많이 낳을 거야. 행복하면 당연히 아이 많이 낳죠. 그건 막연하잖아요. 여성들이 아이 낳는데 목표를 정하면 마치 뭐 여성들한테 아이 낳아라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기분 나쁘다 해서 목표도 다 없애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목표는 있어야 되죠, 그래도. 아니면 적어도 목표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쓸 때 적어도 예상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얼마 될 겁니다. 이건 전망은 하잖아요. 예전에 아예 목표치가 있었고. 근데 그것도 없어요. 얼마 될지 전망도 안 해요. 저는 목표치를 정해야 된다. 그럼 얼마냐? 선진국, 우리가 보통 OECD 많이 비교하잖아요. OECD 평균 1.5명을 해야 된다. 그럼 기간은 언제로 할래? 5년, 10년 안에 빨리 해야 된다, 이걸.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5년 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그걸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저는 이걸 정말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구부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했어요. 2017년부터. 인구부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정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다고 하다가,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 쪽에서도 하고, 국민의힘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겠다고 해서 좀 드라이브를 걸다가 요즘 뭐 전국이 이래버리니까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 인구부가 필요하냐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 네 가지가 이게 단순하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무슨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들에게 물어보고 남성들에게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답변을 하는데 보통 설문조사, 통계조사 할 때 이게 정말 우리 잘 봐야 되는데 통계조사 어떻게 질문하에 따라 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일단 경제 성장이 계속 낮아지고 또 실제 젊은 사람, 대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내가 취업할 만한 데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라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뭐 당장 취업도 안 되고 우리 학생들 보면 대학 졸업을 했죠.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바로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20, 30%나 될지 모르겠어요. 다 보통 6개월, 1년 취업 재수를 해요. 그동안 그럼 내가 결혼할 수 있어요? 못하죠, 당연히. 취업을 해도 그 일자리가 뭐 인턴이라든가 뭐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내가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하냐고. 내가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가 있어도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일자리를 겨우 찾았어요. 내가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놈의 일자리가 다 서울이나 다 수도권에 있잖아요. 또 그걸 가야 되죠. 아니면 서울에 사는 아이도 내가 일자리 생기면 내가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 그 집이 보니까 내가 이제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가격으로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뭐 능비호 이런 뭐 그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의 뭐 소득 대비 방 3개짜리 아파트 가격 비교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로 하면 우리나라 한 26배 정도 돼요. 이게 한 28배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줄어들었어요. 그나마. 그 26배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뉴욕이 13배예요, 13배. 그거보다 2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6년 동안 내가 그냥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으기만 해도 26년인데 그 사이에 또 오를 거 아닙니까, 이가.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사냐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다 이게 변두리에 밀려나가고 또 단칸방 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집 하나 마련할 때가 또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를 낳으려고 보니까 이게 교육비가 또 전 세계 또 제일 높네요. 교육비가 소득 대비 GDP 대비 제일 높아. 1인당 GDP 대비 그 교육비가 대학 졸업할 때가 제일 높다. 그럼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제가 제 책에서도 직접적으로 인용도 하고 제가 직접 계산도 해보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게 3억 원, 한 명 키울 때 3억 원에서 한 4억 원 정도 들어요. 그것도 계속 늘어났어요.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요, 대학 바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또 재수까지 하고 삼수하고 막 이래 N수를 막 해요. 그게 예전보다 더 그런 학생들이 더 늘어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의대 가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기껏 하는 게 의대 가는 거예요. 의사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의대 가는 것이 과연 의사만이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말 경제에 정말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직업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도 의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그렇지만 젊은 아이들이 정말 모두 의사 되겠다고 덤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막 몰입이 돼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전부 그쪽으로 다 이렇게 올인하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치열한 경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네 번째 마지막이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대학 교육은 이제 예전만큼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많이 받았고 요즘에는 남성보다 더 대학 교육 받은 이수율이 더 높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사회에 그럼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 여성의 사회 참가율은 훨씬 더 낮아요. 근데 대학 교육, 고등교육 이수율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일을 할 거냐? 아이를 할 거냐? 그건 그렇게 선택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 가지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자리 불안하고 그리고 집값이 불안하고 세 번째로 교육비가 너무 높고 네 번째는 일과 가정, 일과 육아가 양립이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네 문제가 이게 보건복지부 문제고 여성가족부 문제라는 거죠. 아니죠. 일자리 문제는 이건 기획재정부부터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문제는 이게 건설교통부 문제고 기획재정부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교육 이거잖아요. 사교육, 교육부 문제잖아요. 이걸 다 다룰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정도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그동안 마지막 것만 그냥 변주고 울리면서 계속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0.72명까지 떨어졌다가 0.75명으로 반등했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뭐 저출산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거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있을 텐데 다른 건 또 뭘 해결해야 되나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출산율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투자를 너무 안 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면 계속 우리나라는 이 건설 투자, 부동산 투자로 경기를 계속 운영을 해온 거예요. 실제 전체 GDP에서 이 투자가 차지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가 이제 한 50% 가까이 되고요. 투자가 한 31%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절반이 건설 투자예요, 우리나라는. 한 15% 정도 돼요. 이건 OECD 국가 중에서 단연코 높아요. 제일 높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할 때, 아, 그래, 그럼 뭐 집도 짓고, 아니면 뭐 도로도 놓고, 아니면 뭐 공항도 이렇게 막 건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뭐 고용도 늘어나고, 뭐 거기에 연관 산업도 막 있으니까, 연관 산업까지 넣으면 한 2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GDP에서 이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경기를 띄우는 게 너무 용이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건설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막 주는 거예요. 뭐 돈도 싸게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규제를 뭐 풀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경기를 살려버리면 되니까 경기가 나쁠 때마다 특히 더 그랬어요. 경기가 또 좋아가지고 뭐 집값이 오르는 듯하면 뭐 그걸 규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이 이게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도록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실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가 어쩌면 시멘트 중심 경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낮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요즘에 보니까 집을 자꾸 어떻게 사긴 사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걸 돈을 빌려서 사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서 사다 보니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난 거예요.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원리금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를 못 할 거 아닙니까? 다 돈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주가는 이게 저평가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저평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실력이 딱 그건 거예요. 돈이 다 전부 다 부동산으로 가 있는데 어떻게 주식에 돈이 안 가 있는데 어떻게 주가가 뛰느냐는 거죠. 주가가 안 뛴다는 게 뭔 뜻이에요? 개인은 뭐 투자한 사람은 돈을 못 버니까 아쉽다. 그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가가 올라야지만 내가 쉽게 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존 기업들이 내가 자금을 조달해서 새롭게 거기에서 뭐 새로운 설비를 또 더 늘리고 아니면 뭐 기술 투자를 더 하고 이러면서 미래 먹거리를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 먹거리라는 투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부동산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못 만드니까 우리나라가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육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의사 만들겠다, 뭐 아니면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최고의 명문대, 뭐 인서울 그 중에서 뭐 스카이대학 뭐 이렇게 가겠다는데 거기서 전공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대학 가는 목적이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는 다 그 졸업장 따려고 가는 거잖아요. 전공 불문.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의 정말 미래 인재,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큰 문제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입시 제도가 계속해서 뭐 수능 시험 뭐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게? 객관식 문제잖아요. 객관식 문제. 이게 문제풀이만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재수한다 삼수해서 그래서 뭐 더 좋은 대학 아니면 의대 갔어요. 그러면 뭐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그 학생이 창의력이 더 커졌나요? 아니죠. 더 나빠졌죠. 계속 뭐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했는데 계속 답 맞추는 그런 요령만 배우고 기술만 배웠죠. 재수 삼수하면서 계속 그거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인재가 도리어 창의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바보가 되는 그런 교육을 계속 해온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지금 가뜩이나 젊은 인구가 부족한데 재수 삼수 하면서 그만큼 사회 진출이 늦어진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경제 성장 드라이브를 거는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